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강부터 60강까지 우리 수업을 쭉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되게 여러분 설레죠? 조금 약간 염려도 있긴 하지만 설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이란 걸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이 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법이란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법을 전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예전에 또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건 여러분 출발점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하는 지점에서는 실력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염려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 해야 실력이 오를까? 답답한 마음도 좀 있을 건데 여러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실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단기간에 실력이 쭉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런 물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니긴 하지만 민총과 채권을 볼 때 물권법의 그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권법의 내용을 필요 최소한은 우리가 좀 봐둬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물권법의 종류하고 그다음 필수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다 보면 법률 용어들이 나와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과 채권의 그 개념, 그다음 그 용어 정리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물권 하면 간략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채권은요? 여기에 대응해서 사람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특정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채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친구에게 돈 줘 요구할 수 있죠. 권리가 있죠. 그 권리가 뭐라고요? 채권의 일종이라고요. 그죠? 내가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채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물권부터 보시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분필, 이거 제 소유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필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분필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필 위에 분필을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이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 때, 자, 나는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그다음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다 물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물권법에서 그 인정하는 이 권리 있죠. 물권이 있죠. 그거 외에 법이 인정하는 그 외의 물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것만이 물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채권.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채권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친구한테만 행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모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나한테 빌렸는데 안 갚거든요 하면서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아니, 행패를 부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면서 행패를 부릴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채권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만을 요구할 수 있어. 나는 친구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1,000만 원 갚아 이것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야, 너 몇 달 동안 안 갚았으니까 1,000만 원 플러스 뭐 이자 해서 5천 더 갚아.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야, 그 옆에 너 외제차 있잖아. 외제차까지 그냥 몽땅 나한테 넘겨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것만을
나는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의 요구만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급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원래 이 급부라고 하는 거 용어 자체가 와닿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이 급부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되는 어떠한 행위. 그래서 간단하게 채무자의 행위, 이것을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그러면 조금 전에 1,000만 원 대여를 했죠? 대여를 했죠?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급부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1년 후에 1,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면 상환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있죠. 이 행위잖아요. 돈 1,000만 원 만들어서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급부라고요. 급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풀어주면 어렵지 않다. 자, 3번.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 다음 결국 이게 채권이 이제 소멸하겠죠. 소멸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 청구에 대해서 급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갖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강제적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뒤에서도 또 보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권 파트에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물권 행위. 그 채권에서 채권 영역에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채권 행위. 물권 행위는 그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강학상의 용어죠. 물권 행위. 그러면 채권 행위는 뭘까요? 채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 출발. 이거 시작이니까 발생이죠. 계속 진행. 도중에 바뀔 수 있어. 변경. 그리고 어떤 시점 가면 이게 끝이 나요. 소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권리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자, 권리에는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이 존재한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틀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생, 변경, 소멸. 아시겠죠?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러면 자,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 채권을 발생, 소멸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 조금 전에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친구는 1년 후에 갚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죠. 약속을 하면 여러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 발생했고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 조금 전에 친구한테 그러면 빌려주기로 약속하죠. 맞아요. 네. 그 상대방은요. 이것을 1년 후에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 이게 내용적으로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겁니다. 그 계약 성립하면 여러분 이행의 문제 남아 안 남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남죠. 아니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빌려줘야죠. 그죠? 채권 약속했던 이 내용이 현실화되려면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빌려줘야죠. 저는 1,000만 원 빌려줘야 되고 맞죠? 그 다음 저 상대방 친구는 1년이나 한 달 후에 저한테 여기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채권의 특징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물권 행위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등기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물권 행위가 뭐냐면 우리 다수설은요. 우리 이제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물권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자 이게 물권 행위예요. 물권 행위인데 일단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 이 등기는 누가 합니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갖추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등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 이 물권 행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즉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물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권의 종류 8가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가 이제 영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빌릴 때 그 담보로 제공받는 거 있죠. 담보물권 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8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지배하는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점유함에 따른 권리를 갖는데 이게 점유권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발생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예, 점유권이다. 이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 모두에 다 자,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 부동산이나 동산 등 소유물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원래 여러분,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권 하면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분필이 제 거죠. 그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여러분 자료는 매 시간 자료를 거의 나눠 드릴 겁니다. 자료가 안 나가는 그 시간도 있긴 할 건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의 매 시간 자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그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기출 지문으로 해서 쭉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갈 거니까 이 자료 출력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복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잖아요. 제가 이 그림들 PPT로 띄워드리면 이거를 제가 자료를 안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판서를 막 해야 되거든요. 적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굳이 이런 건 안 적어도 돼요.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 나오면 여러분이 분명히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불편함을 여러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놓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메모를 하시고 싶다 하면 그 자료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소유권 하면 소유권의 영역이 이 정도 영역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소유권 하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아까 좀 전에 분필 하면 제가 분필을 뭐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딱. 그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하면 또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거 분필 하나에 500원 뭐 이렇게. 네, 여러분 분필 하나 드릴 테니까 500원 저한테. 그리고 1분 쓰고 나서 분필을 저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분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 자, 수익권이라 하죠. 그 다음, 제가 이것을 돈 주고 아예 팔 수도 있습니다. 5,000원. 이거 하나에 5,000원 딱 주고 팔 수 있어. 다른 거 없어. 제가 썼기 때문에 그냥 5,000원이야. 5,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처분권이 있어요. 처분권. 소유권의 내용하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용을 한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분필 하나를 가지고 이거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게 소유권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그 많은 내용의 것을 담고 있는 권리이죠. 소유권이요. 그럼 봐보세요. 이 하나의 큰 권리, 소유권. 하나의 큰 권리를 이루고 있는 이것은 작은 권리죠. 구성된 권리죠. 구성 권리. 구성하고 있는 권리. 구성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 하느냐. 권능이랍니다. 구성하고 있는 권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을 때 이것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용 권리, 수익 권리, 처분 권리,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권리는 맞습니다. 권리는 맞는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권리에 구성된 권리이다,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권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능.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뭐라고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권하고 이 수익권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 하나 나오는데요. 사용의 용자하고요. 수익의 익자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용익 물권이랍니다. 용익 물권. 사용권과 수익권과 사용 권능, 수익 권능과 관련된 물권을 뭘 한다? 용익 물권이랍니다. 용익 물권. 자, 여러분, 용익 물권은요, 소유자가 갖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해서 타인이 갖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을 5층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유자죠. 저한테는 이게 다 있는 거죠. 이게 다 있는데 제가 3층을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내줬어요. 임대를 내줬으면 임대 말고 전세라고 합시다. 전세.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능을 타인한테 지금 어찌 보면 사용하라고 이 권능을 빌려준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을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 있죠. 전세권은 내 소유권의 기초에서 내 소유권 중에서 사용권과 수익권 이것 위에 성립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권과 수익권을 잠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동안 제가 대신 행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과 수익 권능을 뭐하는? 제한하는 소유자의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뭐라 한다? 용익 물권이라 한다. 그 대표가 뭐라고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용익 물권은 누가 갖는 거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3자가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의 이 권능을 사용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처분권 있죠. 똑같아요. 소유권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는데 그게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물권은 뭘 제한한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당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5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3층에 제가 은행한테 2억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3층에. 자,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신용으로 그냥 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건물이 있고 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억을 빌리면서 물건을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은행은 여기에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저당권 설정했고 은행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뭐야? 내가 이걸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내가 물론 저당권 설정되어 있더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 내가 처분하는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이 그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의 부담을 안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물권 자체가 내 처분 권능을 어쨌건 팔 수도 있지만 이걸 제한하는 것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소유권까지 받지 않습니까? 소유권까지 받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용익물권하고 1번 용익물권, 2번 담보물권 순서대로 볼 건데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익물권의 종류 외워두세요. 먼저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네, 이 세 가지. 그 다음 조금 전에 담보물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치권, 질권, 그 다음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그래서 용익물권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용익물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인데 지상권의 상황을 막연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림만 좀 그려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게 빈 공터입니다. 공터.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란 사람이 이 공터 위에 집을 그러니까 아파트 사무실을 건축하고 싶어요.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일단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얘가 먼저 향후에 건축하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래서 2번은 뭐냐면 갑에게 가서 야, 내가 이 공토를 쓸게. 토지 좀 쓰자. 토지를 사용하자. 하겠다.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을은요. 향후에 이 토지 위에 이 건물이나 수목을 여기 이제 식재하기 위해서 이 갑 소유자와 여기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해. 이 그림 건축할 예정. 그래서 만나서 하겠다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따라서 등기까지 했을 때 이것은 결국 이 계약은 뭡니까?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약이죠. 그죠? 등기까지 했으니까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물권입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물권을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계약서에 지상권 설정 계약서 타이틀이 지상권 설정 계약서로 되어 있고 여기에 그 토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딱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어떻든 간에 자 이것 이후에 등기를 만약에 했다 하면 이게 지상권이 될 테고요.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정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 등기로 이제 했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약서의 타이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사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것 이후에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를 보고 이게 내가 저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다? 지상권이다. 그럼 실제 여러분 이후에 얘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이 건물은 을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 아니죠. 갑은 토지만 빌려준 것이지 이 건물은 을이 신축하겠다고 했고 실제 을이 지었어요. 그러면 을의 것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상권이 설정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처음부터 지상권 하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이미 들어서 있는 이 그림에서 먼저 시작해버리면 지상권 이해가 안 돼. 지상권이 등장하는 그 상황은 빈 공터. 토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뭐라고요? 지역권이라고요. 내 토지, 네, 상대방 타인 토지. 네. 여기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필요하면 빌려 와야 되겠죠. 가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빌려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이 모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다음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가 없네? 그러면 상대방하고 약정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통로를 쭉 하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요 통로 있죠? 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기로 상대방하고 약정하는 지역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지역권.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제공받는 이 토지, 내 토지를 뭐라 하느냐?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 편익에 제공하는 이 토지를 뭐라 하느냐?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그래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내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권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 보통 설정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제 부동산에만 인정됩니다. 여러분 물권 하면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동산,
동산도 대상이 되기도 해요. 동산이 대상 되기도 하지만 주로는 부동산이 대상이 되고, 부동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등기. 그러니까 지역권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등기란 말이 나오면 동산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역으로 여기가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 아, 지역권은 등기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왔을 때 그러면 동산은 대상이 안 된다.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자,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죠. 임대차와 같이 어찌 보면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그래서 등기가 되면 전세, 등기가 안 되면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여러분, 전세권 하면 토지가 됐건 내지는 우리 전세계약 하죠, 여러분? 주로 볼 수 있는 전세계약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계약이죠. 근데 토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세는 그래서 토지나 이 건물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이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걸 점유해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다 사용 완료 후에 이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에 대해서 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뭐 용익물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익물권을 뭐라 한다?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전세권.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 대해서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전세권이라 한다. 내용이 좀 길죠. 길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전세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을 뭐란다? 전세권이라 합니다. 전세권. 이것도 부동산에만 인정됩니다. 동산에는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등기 필요합니다. 등기 필요하다. 자, 용익물권은 그렇고요.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 있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옆집 사람이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저한테 맡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계 제가 수리를 했어. 수리비가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 5만 원은 옆집 사람한테 내가 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옆집 사람한테 달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채권이죠. 근데 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퇴근 후에 옆집 사람이 왔습니다. 시계 주세요 하면 나는 주면 돼, 안 돼? 돈부터 주세요 하겠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옆집 사람이 와서 돈을 안 주고 시계만 달래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 줘요. 이걸 돈 줘야죠. 5만 원 줘야지 내가 주지. 난 수리했는데 돈 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5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자, 이 5만 원은 자, 여러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이 물건으로부터 생겼어야 돼요. 5만 원이 다른 거래를 통해서 있었던 뭐 외상대금이 아니라 이 시계와 관련해서, 시계 수리와 관련해서, 그죠? 시계 수리비 아닙니까? 그래서 시계와 관련해서, 즉 물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권리여야 돼.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랍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이 채권 확보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것을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유치권. 어렵지 않죠? 유치권은요,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에 인정이 됩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다 보면 그 신축 건물인데 벽에 플랜카드 딱 붙어 있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현재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이 건물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 시계 있죠. 이건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가 다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질권과 저당권은 같이 설명드릴게요. 제가 1억을 을에게 대여를 했어. 그러니까 을이 뭐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신용이 어디 있습니까? 돈 1, 200 하더라도 뭘 담보로 잡아야죠. 그죠?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담보물을 을이 제공하는데, 자, 1억 원 대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 이제 그 청자를 담보로 제공한 거죠. 또 하나는 을이 자기 집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담보물이 청자는 동산이죠. 자, 동산일 때 이때의 담보 물건을 뭐라 한다? 질권이라 하는 거고,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부동산일 때, 주택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일 때 이때 담보 물건을 뭐라 한다? 저당권이라 한다. 저당권이라 한다. 그럼 교수님 이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질권, 저당권 나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담보로 제공했는데 동산이면 질권, 부동산이면 저당권. 그러니까 질권 파트에서 여러분 갑자기 등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질권에 대해서 보는데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되는 게 여기서 조금 전에 동산이라고 했죠. 동산하고 좀 더 나가서 채권도. 아무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그 외 동산과 채권에 대해서는 뭐 질권이라 하는데, 질권의 대상물이 동산일 때는 동산질권, 그게 채권일 때는 권리질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산질권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해서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이게 개념입니다. 보니까 질권은요, 그 담보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빌리는 채무자 을이 채무자가 청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질권 설정한 걸로 하자? 질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성립하려면 실제 청자가 을의 손에서 갑의 손으로, 갑의 수중으로 넘어가야 질권이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또 이제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양도담보도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요, 건네지 않고, 갑에게 건네면 이게 질권이라고 했죠. 근데 양도담보는 갑에게 건네지 않고 을이 담보물을 그냥 자기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양도담보랍니다. 분명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제공했긴 했지만 채무자가 자기 수중에서 두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을 뭐라 한다? 그건 양도담보라 합니다. 이건 비전형 담보물권이죠. 자, 그래서 이 질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비교,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그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해요. 성립이 가능하는데 일반 질권하고 이 양도담보, 질권하고 양도담보하고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질권도 동산 대상으로 하고 양도담보도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이제 또 차이점도 있긴 있겠죠. 어쨌건 양도담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질권하고 단순 비교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질권 같은 경우 질권이 성립하려면 담보물이 누구 수중에 있어야 되고 채권자 수중으로 건너가야 되고, 그래야 질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양도담보가 되려면요. 그때는 우리 여기 있죠. 채무자 있죠. 질권 설정자가 이것을 두고 이제 사용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동산에 대한 담보를 뭐라 불러줍니까?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 이렇게 불러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겁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자, 이 질권 같은 경우는 여기 채무자 물건을 수취하여,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점유하는 거죠? 채권자가 수취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점유하는 거죠. 점유를 해야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해야만 질권이 되는 겁니다.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 변제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의 특징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누가 뭐라 해도 유치할 수 있는, 아무한테도 안 주고 비켜 하면서 내가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이걸 점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유치적 효력. 반면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얘한테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질권과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권리질권, 물건 외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고, 자, 질권은 동산과 채권 등 권리에도, 이 동산과 채권 등 권리에 인정이 되는 거고,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저당물 있죠. 저당권에서의 저당물, 이것을 뭐 채권자한테 넘겨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채무자가 그냥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등기상 있죠. 등기상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저당물이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그래서 등기로만 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자기 채권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요. 얘는 어디에만 인정이 됩니까? 부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 물권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동산일 때는 등기가 여기 등장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일 때, 그죠? 등기가 여기 등장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여러분, 채권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봐두셔야 되는데, 채권의 종류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명채권과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유가증권이 있죠. 유가증권. 네. 우리 보면 그 수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표 같은 경우가 그 유가증권이거든요. 그 증권에 그 재산권이 표창이 되어 있어요. 수표가 그렇잖아요. 어음 그렇잖아요. 수표나 어음이 자, 유가증권입니다. 대표적인 유가증권인데, 이건 증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증권으로. 무기명 채권을 하면 여러분, 우리 승차권 있죠. 그 다음 영화 티켓 있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물론 이제 요즘에 보면 뭐 본인이 이제 결제했기 때문에 뭐 영수증에는 본인 이름 뭐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영화 티켓에는 내 이름이 필요치 않고 몇 시 그 영화 관람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티켓이 특별히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히 권리만 표창되어 있는 이 증권적 채권을 우리가 무기명 채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은 증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증권적 채권입니다. 여기 지명채권은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말하는 그 일반 채권을 말합니다. 이게 증권 아니에요. 증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특정인한테 내가 지금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 자, 이거 채권이라고 했죠? 그 일반적인 채권이 사실은 지명채권입니다. 지명채권. 그 특정인 하면 여러분, 사람 하면 이름이잖아요. 사람의 대명사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안 헷갈리고 지시하고 지명하고 여러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사람 하면 뭐? 사람의 대명사? 이름. 그래서 지명채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증권 필요 없어요. 계약서가 꼭書面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두로도 이게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채권이 지명채권입니다.
이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입니다. 채권자도 특정되어 있고 채무자도 특정되어 있죠. 이에 비해서 지시채권, 우리가 이제 수표나 어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적 채권입니다. 자, 여기 지시채권은요, 채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수님, 채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채권자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어음이나 수표를 우리 현금 대신에 결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결제를 해. 그러면 그 뒤에, 수표 뒤에 뭐 합니까? 배설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권리를 넘기잖아요. 권리를 넘기는 행위를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 그러면 예를 들면 A인데,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지금 사고 물건 대금을 수표로 100만 원짜리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판 이 사람 개인인데 개인한테 내가 배설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에서는, 증권적 채권에서는 채권자가 계속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최초 채권자가 지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배서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최종적인 그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우리 증권적 채권을 뭐라 한다? 지시채권이라 합니다. 얘 특징은 뭐냐면요. 돈을 줄 사람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받을 사람은 이렇게 가변적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기명 채권,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되는 증권적 채권을 우리가 무기명 채권이라 합니다. 승차권이나 영화 티켓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어플도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 어플로 해서 내 계좌로 바로 이게 우리 어플상에서 계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영화관 가서 5,000원 주고 티켓을 딱 끊고 이 티켓을 들고 다니던 그 시절하고는 많이 다르죠. 만약에 예전처럼, 지금 어플이 아니라 예전처럼 지금 티켓을 내가 현장에서 끊어서 들고 있다가 예를 들면 보기 싫어, 아직 영화 시작 전인데 이거 관람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를 주면서 돈 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는 소지인에게 그냥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채권은 그렇고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간단히 한번 볼게요. 우리 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답니다. 모른 것을 몰랐다. 모른 것을 선의라고 합니다. 선이 하니까 아주 막 천사, 그죠? 선, 악, 그런 대결 구도에서 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률 용어에서 선의는 몰랐다. 그러면 반대로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처음에 의도했다. 인식, 의도했다. 이것을 고의라 합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한 걸 말합니다. 부주의한 상태. 부주의한 상태를 과실이라 합니다. 여러분, 최고 나오죠? 베스트 아니죠? 최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촉하는 겁니다.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 합니다. 추인은요. 추인은 여러분 이게 하자 있는 것을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그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유효의 상태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형성권. 만들어져 버려요. 형성권. 자, 추정. 여러분, 우리 쉬운 말로 잠정적인 판단, 잠정적 판단, 이것을 추정이라 합니다. 그럼 반대 증거 나오면 그 추정은 깨지겠죠. 그죠? 추정받는 사실에 대한 반대 증거 나오면 그 잠정적인 거니까 이게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간주 있지 않습니까? 간주는요, 일단 확정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확정적 판단을 뭐라 한다? 간주랍니다. 간주. 자, 여기 그 다음 준용하고 유추가 있는데 A와 B가 예를 들면 유사해요.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자, 여기 A는 관련 규정이 있어. A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고
근데 B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근데 비슷해요. 비슷할 때 비슷한 것을 빌려오는 것. 비슷한 것을 뭐 하는 것? 빌려오는 것. 빌려와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유추 또는 유추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것을 빌려오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자, 유추 내지는 유추 적용이랍니다. 이에 비해서 준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 사용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어요.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 물건을 빌리는데 얘는 사용료가 무상입니다. 임대차는요,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유상입니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 차이일 뿐이지. 자, 얘와 얘는 거의 같아요. 근데 법 조문에 보니까 예를 들면 자, 뭐 사용대차에 관련해서 조문이 여기 한 3개가 있는데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 3개 내용 똑같이 써도 돼. 써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법정 같은 경우는 양이 두꺼워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이미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3개 조문 3개 기술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법을 만들 때 불필요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3개를 빌려온다 법 조문으로 빌려온다라고 해서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요. 준용한다. 이 3개를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려옵니까? 그냥 비슷한 것을 법에 근거 없이 빌려오는 유추와 달리 이게 준용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법에 근거를 두고 빌려오는 것. 자,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준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추는요. 근거 없이, 법에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이 비슷한 것을 빌려오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유추라 한다.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내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장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권리를 우선 주장할 수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 당사자와 제3자. 우리 법적 효력을 받는 이 사람들, 갑과 을이 예를 들면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받는 이 사람들을 당사자랍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넓게 제3자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을 직접 받는 이 사람을 당사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넓게 우리가 제3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의 정리까지 간단히 봤고, 자,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민법 소론부터 해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봤던 내용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